우리가 뭐 주변에 집이나 뭐 은행의 예금이나 이런 것도 다 그 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그 생산되는 비옥한 토지, 이러한 것이 최초의 부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부는 중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나라들로 빠져나갔다. 비트코인이든 기독교든 어떤 대상이 민중들에게 뿌리를 내리면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발설한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을 쓴 저자 김원동입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 집이나 뭐 은행의 예금이나 이런 것도 다 그 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류의 최초의 부는 자연 속에 있는 자원이었었습니다. 말하자면 석유나 어떤 광물 자원, 금, 우라늄, 어떤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그 생산되는 비옥한 토지, 이러한 것이 최초의 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는, 그 자원은 인구가 얼마 안 될 때는 뭐 너무나 자연이 넓었고 누구나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떤 왕이 전쟁으로 그 어떤 부락을 빼앗고 그 나라를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인 땅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일부 소장농 비슷하게 이렇게 빌려주고, 그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라는 어떤 그런 조직을 발명해서 어떤 등기소에 그 토지를 어떤 그 서류에 기재하면 그 소유권이 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현재로서는 어떤 자기가 노동해서 번 돈을 가지고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어떤 그 자산을 사고 등기소에 가서 내 것이라고 등록을 하면 그 소유권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나 자유롭게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부는 전쟁으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조선시대부터 어떤 일제 어떤 그 불화자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취득해서 부가 한 4대까지 계속 상속 승계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한 역사가 한 2000년 이전에 로마 시대 때부터 어떤 전쟁으로 빼앗은 어떤 다른 나라의 토지나 어떤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그 사람들은 또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또 노예로도 소유를 했었죠. 이것은 보면 그 당시의 부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그 후손들의 부는 정당하지 않다, 참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초의 부는 자연 속에 있는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부였었다. 하지만 그 부를 언젠가 그 전쟁으로 빼앗아서 그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상속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인 부라고 한다면, 2차적인 부는 그 부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석유를 캐서 그것을 정제해서 비행기 항공사에다 팔고 거기서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면, 또 그 회사의 주식을 어떤 그 유가증권으로 발행해서 또 수많은 대중들한테 또 팔아서 이득을 남긴, 그것을 2차적인 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진정한 부란, 다시 말해서 최초의 자원 속에 있는 자연이었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 폭탄은 경제학이 아닙니다. 무역이 결코 경제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은 권력과 파워, 어떤 주도권 다툼,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지 경제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부는 중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나라들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K-하이닉스라든가 삼성반도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등등의 미국의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세계적인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기업이 독일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을 뿐이지, 대만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미국의 월가 금융 세력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FTA 조약을 체결하면 관세가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혜 조항을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는 것이죠. 자국인 미국을 등쳐먹은 것이죠. 미국의 소위 트럼프가 그 말하는 그 미국을 되찾겠다는 그 상대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월가의 블랙락이든 뱅가드든 스트리트든 이러한 그 투자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은 제가 어림잡아 약 2,000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2,000개 기업이 각 국가에 각 다른 나라의 기업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싼 인건비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싸게 수출품을 제작해서 미국에 갖다 팔고 엄청난 돈을 받아오는데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바람에 제조업이 다 죽고 미국의 중산층이 취직할 수 있는 회사조차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그런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고 성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을 훔쳐간 그들에게서 우리 미국을 다시 찾겠다 하는 그 말은 어떤 같은 미국에 살면서 인종이 다른 것인지 제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동로마와 서로마와의 어떤 2000년 전부터의 어떤 역사적인 전쟁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어떤 그러한 원한 관계에서 어떤 진짜 어떤 아직도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감독 밑에 두 선수가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싸우는 척 약속대리를 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트럼프가 말하자면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 발언 속에는 미국의 아무런 대가 없이 세금 없이 미국의 물건을 갖다 팔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조세 피난처에 말하자면 파킹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중국을 본거지로 한국을 본거지로 일본을 본거지로 독일을 본거지로 하는 그 월가의 금융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러와 암호화폐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에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비트코인이든 기독교든 어떤 대상이 민중들에게 뿌리를 내리면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말기 4세기경에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예수가 등장해서 활동했을 때만 해도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였었습니다. 기독교는 완벽한 이단이었고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든 제국의 말기는 민중과 평민들의 엄청난 그 삶의 고통이 수반됐기 때문에 평민들은 고통 속에서 그 구원의 메시지 어떤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상당히 위안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구원의 대상이 되어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발생했던 사건이 데살로니카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장군을 데살로니카 지방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그 보복으로 밀라노 사람들을 약 1만 명 정도를 학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로마 황제 간에 엄청난 극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걸 보다 못한 밀라노의 어떤 대주교가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기독교의 그 밀라노 대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개하겠다. 이렇게 기독교를 인정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그 위기에서 기독교를 말하자면 기독교와 손을 잡음으로써 로마 제국을 황실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러 패권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 프레임이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 황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서사였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서사를 트럼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서사를 만든 사람이 빅테크 팔란티어를 만들고 페이팔을 만든 피터 틸의 이 서사를 만든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우리가 화폐를 어떤 화폐든지 받아들이게 되는 종속성에 대한 생각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생존의 욕구에서 벗어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인정받고 나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뭐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한 어떤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금융의 교황 같은 페드, 연준의 의장이 어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수많은 국가의 65개국의 중앙은행이 추기경들이 그 주문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세계 헤지 펀드들이 손에 쥐고 있는 블랙록, 뱅가드, 스트리트 같은 전주들이 구덩이를 파고 작두를 탑니다. 구덩이를 팠다는 것은 앞으로 뭐 또 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국부 펀드라든가 세계 연기금 펀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마이클 벌이 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 같은 예언자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는 월스트리트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메인 금융 언론들이 주술사들이 AI 반도체를 사라고 계속 바이오, 비트코인, 방산 같은 산에서 불이 날 것이라고 삐라와 방송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섯 번째는 각국의 국부펀드, 국민연금,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수많은 개미들도 핸드폰으로 미래의 달러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연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자면 어폐는 있습니다만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거대 자본이 다 빨려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를 반토막으로 녹이기 위해서라든가 미국의 국채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인구는 84억 명입니다. 이대로 두면 인구는 100억 명, 200억 명이 뭐 언제 금방 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 어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통찰해 본다면 그 당시에 소련은 경제가 급격히 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 10년 동안의 평균 연령이 한 67세인가로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세계의 어떤 화폐 거품을 발생시켜서 그 화폐 거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멜서스 트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블랙록이든 뱅가드든 스트리트든
그러한 22조 달러 정도의 투자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들을 2,000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연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들든지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면 생활이 급격하게 피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도 하지 마라, 취업도 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마라.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음모론자 같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말씀드리는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투자자 선의 어떤 부를 많이 늘리는 것만이 다다익선만이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적당한 재산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어떤 그런 건전한 투자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화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면 그렇게 미국의 채권이나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품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네, 지금 제가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수많은 유튜브나 어떤 그 방송에서 이런 음모론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자들은 두 세력이 있는데 그들 간의 화폐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의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역사 전쟁을 해오고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가 있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한 감독 밑에 두 선수가 약속 대련을 해가면서 어떤 부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것은 누군가 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멜서스 트랩, 인구 조절을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고 인구 조절을 하지 않으면 지구는 폭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음모론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아울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하자면 서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그 러시아의 옆구리에다가 5분 거리에다가 핵미사일을 설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 테마가 하나인데요. 서로마와 동로마 간에 지금 200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쟁, 그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유럽은 로마 바티칸,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슬라브 쪽의 비잔틴 제국, 과거의 동로마의 후손들이 러시아 슬라브와 우크라이나 키예프 이쪽으로 그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루마니아 정교 이렇게 쭉 한 것은 과거에 서로마를 점령한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에 말하자면 정통성 있는 적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동로마로 1453년도에 멸망한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누플에 있던 그 동로마 세력들은 그 후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리스 정교 쪽으로 자기들이 전통적인 기독교를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마의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조상들의 역사 공정,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독교의 정통성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근대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러시아를 침공한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략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사건이라든가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부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전쟁에서 진 사례라든가 헤아릴 수 없이 그 서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화폐 전쟁 뒤에는 어떤 그들의 그 조상들이 다른, 말하자면 북유럽의 그 노르만족 조상을 갖고 있는 영국의 왕실이 지금 찰스 3세 영국의 32대 그 자손이
사실은 북유럽 바이킹 노르만족의 후손입니다. 윈저 왕 가문이라고 하죠. 그 가문과 어떤 면에서 로마를 점령한 갈리아족의 유럽의 갈리아족의 어떤 메로빙거 왕조하고의 어떤 그 적통성, 그런 역사적인 싸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토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소모전에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말하자면 나토 국가가 러시아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전략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블랙록에서 러시아의 우리 지구의 약 40%나 달하는 비옥한 밀밭을 몬산토라든가 카킬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다 블랙록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비옥한 토지를 다 사들인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본질은 어떤 금융을 모르면 정치 권력은 금융 권력의 신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독일의 총리도 블랙록 출신이고 프랑스의 마크롱도 로스차일드 은행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지금 화폐 제도와 맞물려 있는 전쟁이다. 근데 우리는 마치 푸틴이 자기들이 과거에 소비에트 연합 시절에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마치 침공한 것처럼 이렇게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벌써 다 이제는 유럽의 젊은이들, 독일의 젊은이들도 다 이미 이것은 우리 세계를 속이는 전쟁이라는 것이 다 천천히 밝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재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금년 2025년 미국의 NSS, 그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아주 그 특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실적 거래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계 여러 곳의 비개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엔 본부 앞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라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이 지구본을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동안은 미국의 외교 전략은, 국가 안보 전략은 개입주의였었습니다. 세계 어떤 곳이든 경찰 국가 노릇을 미국이 하고, 미국이 지구를 아틀라스 신처럼 떠받들겠다, 받쳐들겠다는 개입주의였었는데 미국은 그것을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중국에 대한 핵심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다. 중국의 도전을 지정학적 이전에 경제적 불균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내세워 약탈적 보조금을 지불하고 지적재산권을 절도하고 있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을 관행을 끝나겠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중국을 억지 및 디커플링 중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서반구에서 딥스테이트, 미국의 월가의 딥스테이트의 본거지인 중국을 서반구에서 축출해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1947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에치슨 라인이라든가 이러한 동아시아 비개입주의, 그 원칙을 80년 만에 다시 그 아시아 회귀 전략, 피벗 투 아시아 전략이 나오는데요. 쿠릴 열도라든가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 경찰 국가로서 해상 자유무역, 해상 선로를 보유하던 그 전략을, 그것을 함정으로 그동안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함정으로 그 무역로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는 지상에 있는 미사일이나 어떤 그런 그 미사일 방어망 골든둠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1도련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제1방어선을 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제2도련선은 일본 열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1도련선,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대만 해협 이쪽 지역을 과거에는 미국의 선박으로 경찰국가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선박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고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 그것을 수행하겠다 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시나리오는 이제는 철저하게 거래주의로 가겠다. 미국도 비용을 받겠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받겠다. 어떤 그런 전략으로 가고 한반도의 2026년 내년도부터는 아마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어떤 본격화 될 수 있다. 우리는 마치 평택기지가 인도태평양 새로운 신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평택기지가 미국의 최고의 큰 주한미군 기지가 해외 주둔 기지가 된다고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미군이 철수하고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미사일로 어떤 그러한 전략 어떤 그런 무기로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2025년도 NSS 서반구 지정학적 NSS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요. 최근에 2025년 12월 10일 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원유 선박 스키퍼호를 첫 납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서방의 물류 흐름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상징적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전쟁,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블랙록의 모든 기업이 소유하고 세계 각국의 연기금 자산 운영을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전쟁 분위기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를 마치 트럼프가 석유나 뺏을 것처럼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월가에 있는 금융 세력들이 중국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월가에 있는 금융 세력들이 미국의 바로 뒷마당인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국방통신 위성을 감청할 수 있는 우주기지라든가 여러 가지의 미국의 위기 시에 어떤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국방 우주전쟁 같은 위성을 말하자면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우주기지를 갖다 몰래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바치고 있는 어떤 그런 미국의 새로운 진보 세력들이 그걸 용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2025년 NSS를 보면 서반구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을 하겠다는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는 마치 석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전쟁 분위기를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중남미 국가들의 어떤 월가 중국을 본거지로 삼는 월가 세력들이 미국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 자산을 갖다 놓고 미국을 의사시에 제 기능을 못하게 하도록 그런 우주기지를 설치하고 이런 감청기지를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그 시스템을 파괴시키기 위한 그 저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렵시대라면 사슴 한 마리를 5일 걸려서 잡고 7일 동안 식량으로 나눠 먹었겠죠. 그 다음에 활을 개발해서 3일 동안 사슴을 쫓아잡고 5일 동안 나눠 먹고 나중에 총을 개발해서 하루 만에 잡고 이틀에 나눠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는 냉장고를 개발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나눠 먹었겠죠. 그것을 굿도 보고 떡도 나눠 먹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화폐 경제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어서 자기 얼굴을 초상에 넣어서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 돈을 써라 이렇게 해서 그 금화 은화 이 주화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소위 말해서 화폐 양적 완화가 있었겠죠. 나중에 화폐가 부족하니까 금의 귀퉁이를 깎거나 은의 귀퉁이를 깎아서 거기다가 구리를 더 섞어서 동을 더 섞어서 화폐의 양을 더 늘렸던
그런 또 화폐 그 양적 완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금본위제라는 것을 우리는 뭐 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 않겠습니까?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자. 그래서 이 돈은 언제든지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준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지구에 한정된 금을 캐서 그걸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금세공사들이 그 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을 갖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금세공사가 금을 감정하고 이 금이 얼마가 나한테 맡겨져 있다라는 그 보관증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증이 금 예치증이 시장에서 화폐 역할로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폐의 효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 예치증을 갖고 서로 거래를 하고 금을 찾아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약 8% 정도만 있으면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스위스 바젤에 있는 세가라는 그 BIS 세계 예탁 결제기관이죠. 그 BIS 그 룰에 의하면 지금 현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8%가 정해진 겁니다. 그게 효시입니다. 금 예치증은 금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확률이 약 8% 이상은 찾아가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금 있는 만큼만 발행하다가 금의 10배, 금의 20배, 금의 100배, 금의 200배, 금의 1000배 이렇게 발행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거조차도 금의 1000배를 발행해도 화폐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것은 화폐를 누군가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그 화폐가 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그 화폐를 얼마 이상을 축적해 놓고 얼마 기간 동안에 쓰지 않는 돈은 이 화폐 제도에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를 징수해야 된다. 그게 노화하는 돈, 감가상각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를 돌지 않는 화폐 때문에 다시 또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미국의 화폐는 지금 현재 부채가 38조 달러고 세계적인 국가 부채, 개인 부채, 기업 부채를 다 합쳐서 약 3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경이라는 돈이 지금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폐 축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소유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되 어느 정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뭐 한 달에 1%든 2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평가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화폐를 축적하는 그 양이 최소한도로 하고 화폐가 시장에서 돌도록 하면 이렇게나 많은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가 휴지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도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그나 카르타는 기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정도를 감가상각하도록 해서 화폐를 좀 소비하도록 하자. 화폐를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말하자면 넓게 해서 이 화폐를 좀 소비하는데 이렇게 해서 화폐를 좀 유통 속도를 높이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나서 조절할 수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파운드가 군사력이나 어떤 그 금이 없어서 기축통화를 뺏겼듯이 미국이 곧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달러가 계속 지속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인구를 적절한 선에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현명한 합의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화폐도 일정량 총량 한도 내에서 어떤 화폐에 감가상각하는 늙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라는 그 페널티를 징수해서 인플레이션이 3% 발생하면 화폐에도 3%를 다시 그 축적된 그 벌금으로 받아오는 페널티로 받는 그 돈에서 돈을 풀면 말하자면 화폐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가 휴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화폐 축적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식별은 삶의 현실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나의 편인가. 군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우리 대중들한테 말하자면 시선을 딴 데로 돌려놓은 자본주의의 간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제가 엄청나게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세상에 그 박사 논문까지 쓴 사람들이 수천 명일 텐데 제가 이렇게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1944년도까지 마르크스는 반산업주의자였었습니다. 반은행주의를 가졌어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우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마치 자본가가 우리의 잉여노동을 착취해서 가로채는 것처럼 우리를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서 마치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을 나의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싸우도록 유도를 해서 말하자면 은행만 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벨상까지 받은 그 프레드릭 소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행은 상업의 지배자이며 통제자다. 그들이 국가의 모든 재산을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 사람은 그 경제계에서 사라져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그 경제학자를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은행가들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우리의 진짜 적은 은행이다.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주도 아니고 나에게 임금을 주면서 옥수수를 따게 하는 농장주도 아니고 어물전 상인도 아니며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도 아니다. 그 기업들의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은행이 바로 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이나 자본가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너무 비싼 이자를 받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자본이 융자, 이자, 보증, 전환사채, M&A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마르크스가 노동자야 단결해라. 자본가의 그 자본에 우리의 쇠사슬을 끊고 저들을 물리치고 그 생산시설을 우리가 소유하자. 이런 공산주의 논리로 가게 만든 것은 순전히 마르크스가 우리한테 적을 잘못 보도록 피하식별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꾸 블랙록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러한 투자 자산운용사들이 22조 정도의 세계의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다 사모펀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가에 있는 은행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 세계에 약 글로벌 기업이 2,000개 정도를 지분을 다 일정량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는 국가를 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치 세력은 그 금융 세력 신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짖지 않는 개를 우리는 마치 경제학의 어떤 아버지처럼 이렇게 진짜 위대하게 숭배해 왔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돈에 대한 속성이나 화폐제도를 운영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르크스를 폄하해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학 이론을 개발해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돈들이 거품처럼 사라져야 되는가? 또 나의 노후는 이렇게 왜 파괴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지구의 인구 조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보지 말고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나의 단 한 번뿐인 인생 평생 빚만 갚다 죽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세계의 어떤 투자자산 운영사들이 투자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발행하고 파괴하고 이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의 노후 자금을 잘 지키고 어떤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다윈이 기독교 창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개발한 간첩일 수도 있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어떤 그 노동자와 산업가와 자본가와의 싸움하고의 연속 석상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우리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구호가 최초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정문에 그 나무로 편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그 받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또 열심히 저축해라. 매년 3%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말하자면 그 예금에서 세금으로 뜯어가는 그러한 또 이중납세를 당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착취당하고 있는 이것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노동 그 정문에 쓰여져 있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편말하고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를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아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사용자가 싸우지 말라.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은행이 선의로 우리한테 돈을 꾸어주고 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우리 숫자로 통장에 찍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영원성, 주식회사의 말하자면 의결권, 주식회사의 어떤 법인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17세기 초반서부터 주식회사가 탄생한 걸로 보였을 때 한 400년 정도 역사가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할 시점이 됐다. 단 인구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인간, 우리 인류의 어떤 합의가 전제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뜯어볼 수 있는, 진선미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어떤 사물의 구석구석을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란 무엇이고, 신용화폐란 무엇이고, 부채경제란 무엇이고, 허공의 꽃을 파는 은행업이란 무엇인지, 금융노예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해보자는, 그러한 진선미를 뜯어보자는 그런 세계관,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점령한 유럽 게르만족과 바티칸 세력들이 근대 문명과 르네상스를 하고 18 내지 19세기에 산업혁명도 하고 모든 과학과 공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항해술, 식민지배, 주식회사, 은행, 화폐 등을 발명해 세계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벤스와 트럼프가 보기에 서유럽은 기독교 문명의 뿌리지만 그 뿌리가 썩은 배교자 집단이라는 것이죠. 소위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를 기독교를 지키고 있는 동료로 보는 것입니다.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마치 기독교는 나토 국가, 서유럽, EU 국가들에서 탄생하고 그들이 쭉 기독교를 아주 심오한 경지로까지 발전시킨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교육받고 세뇌되어 왔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이 보기에는 그 기독교 문명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정작 러시아다. 러시아의 정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러시아 정교 신자도 아니고 러시아 정교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카톨릭의 보편적인 그 이념을 러시아 정교가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 그 카톨릭의 정교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 폴란드에서 러시아 침략이라든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다든가 그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략해서 러시아를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역사의 그런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깊은 속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대표적 나치 협력 국가들입니다. 북유럽에. 그래서 그들은 북유럽의 백인 인종 차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든 미중 무역 전쟁이든 월가와 빅테크의 영토 전쟁이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약속 대련인지 모든 것은 독자들의 상상해야 될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속을 저는 같이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릴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계관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새로운 세계관, 하이브리드 세계관이라고 하죠. 우리는 마치 우리한테 그 많은 돈을 뺏어간 이자와 원금을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가들이 월가에 있는 빅테크나 월가에 있는 금융 세력이나 빅테크 세력들이 우리한테 그 많은 원금과 이자를 받아다가 자기들 재산을 더 불리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들이 우리한테 원금과 우리는 이자를 열심히 일해서 갚아버리면 원금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냥 숫자가 삭제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들이 금고다 다시 갖다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6% 정도의 이자는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폐 전쟁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의 세계적인 화폐에 대한 그 제도는 어떤 지구의 자원과 인구 조절 멜서 스트랩이 숨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화폐 시장에 거품을 끼게 하거나 그 거품을 폭파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만 조심하십시오. 세계 인구 중에 0.2%밖에 안 되는 로마 제국의 계승자들, 그들이 어떤 화폐 지배권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라면 우리가 연준에서 0.25%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수영장에 물을 쫄쫄쫄쫄 대겠다는 그 교황님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각 세계 국가 중앙은행들 추기경들은 그 교황님의 주문에 맞춰서 같이 저금리로 같이 가든지 어떤 보조를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그 수영장 뒷문을 활짝 열고 물을 왕창 빼버립니다. 다시 미국 국채를 4, 5천억 달러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그 4, 5천억 달러의 만기 연장을 하지 않든지 이런 식으로 시중에 화폐를 말라버리게 하면 각 국가의 달러를 소유한 외환보유고는 그 국가의 저금리 때문에 미국에 다시 재투자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금리 격차를 통해서 언젠가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투자해놓은 돈도 결국은 손해를 보고 파산, 투자 판단이 잘못돼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우리가 애국쇼를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 하층 계급 불만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이미 일단 일본과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무너져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베네수엘라 전쟁이라든가 대만, 중국 양안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전쟁은 주변 국가들의 비축 전쟁을 또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저달러 정책은 강대국의 강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마치면 말하자면 스티브 미란이 지금 연준 이사로 가 있죠.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블랙록, 뱅가드 이러한 투자 자산 운용사들의 그 투자 자산을 말하자면 휴지 만들기로 들어가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38조가 50%로 부채를 녹이든 말하자면 파괴시키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타링크를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핸드폰을 가진 그 수많은 대중들한테 미국 국채를 곧 수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유럽은 미국에서 앞으로의 그 정책은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 쪽으로 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유럽은 곧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미국의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서도 그 유럽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트럼프한테 실망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그 삥을 뜯어가거나 뭐 이런 유럽의 안보 비용을 뜯어가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유럽은 미국에 실망하고 아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투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미국은 더 저달러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닉슨 행정부 때 71년도에 금태환을 포기해서 미국 부채가 반토막 났다면 유럽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85년도 제1 프라자 합의 때 다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그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유럽을 다시 또 다시 환율 가지고 또 공격을 한다면 유럽은 16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지 국가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1911년도에 그 벨기에 아동문학상 노벨상을 받은 그 작가가 쓴 파랑새라는 그 책에서 보듯이 파랑새, 나의 일상적인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나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방 안에 세상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자면 인간의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대중과 몰려다니지 말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파랑새를 찾는 그런 삶을 저자로서 권장드리고 싶은 것입니다.